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름 휴가 시즌인데 다들 휴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첫 휴가, 여름 휴가를 보내고 난 뒤 이제 업무에 복귀합니다. 내일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지지율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치 24% 긍정 직무수행평가 24%를 기록했습니다. 자, 구자웅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하락세에 있어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떻게 반등이 될지가 좀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이제 윤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내일 아침, 네. 이제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과거에 했던 이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서 이제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추락하는 지지율이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완만하게 떨어졌던 지지율이 더 크게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네. 내일 첫 마디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말씀을 드려야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이 기대를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 그 원인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갤럽의 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점 때문에 지지하지 않느냐라는 네. 주관식 문항까지 조사를 하는데 인사 부분이 좀 가장 컸었고요. 무능 부분도 일부 있었고 최근에 이 새롭게 교육부에서 제기했던 만 5세 취학 이런 것들도 약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원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 원인에 맞게 처방만 제대로 한다라면 국민들께서 지금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가 아니라 기대가 약간 실망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어떤 말씀 그리고 태도에 따라서는 다시 지지율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내일 도어 스태핑의 그 첫 마디, 어떤 대사가 나올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조언자라면 네. 일단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원하는 몇몇 사람들의 정치를 하느라 이 국민의 뜻과 좀 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벌어진 갭을 어떻게든지 좁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좀 등 돌렸던 국민들이 이제 좀 태도가 좀 바뀌었네. 뭔가 좀 한번 다시 지켜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일 구자웅 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서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 관련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된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 나왔고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되었다지만 100일이 채 안 됐는데요. 100일 안 됐죠. 예. 아직 국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보여줄 만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기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바로 잡고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반전 카드를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위원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카드는 국민이 변화를 느끼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특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몇 개월, 몇 년이 지나야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그 인적 개편이고 네. 인적 개편을 만약 하지 않으면 별로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제 일부가 사의를 표시했다는 보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부인하는 보도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그 함께 일하던 참모들을 쉽게 내치지는 않는 스타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도 참모들 가운데 일부는 그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물러나는 그런 자기 희생의 어떤 모습을 보일 네.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구차장이 잘 얘기한 내일 이제 8월 8일 도어스텝이 있고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사가 있고 네, 그렇죠. 8월 17일이 딱 그 취임 100일 되는 날입니다. 네. 그날 어떤 이벤트 있는지. 그래서 9월 12일이 이제 추석인데 그때까지 이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서 지지율 40%를 연말까지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8.15 또 기념사가 중요해진 게 그동안에는 이제 정책 방향은 옳은데 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했는데 최근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을 면담하지 않은 거나 외국어를 폐지하는 거 이런 거는 그동안에 보수가 해왔던 정책 방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에도 좀 문제가 있나? 많은 보수 세력에서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 8월 17일에는 아마도 그 국민과의 대화를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또 할지 안 할지 다시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국정기조가 확실한 거를 보여주고 태도도 변화가 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때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실 여권에 대해서 이제 날카롭게 논평, 뭐 비평도 해주셨는데 이때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라면은 내일 도어스태핑에서 어떤 좀 의견을 내놓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정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 탓. 정정부 이 탓. 국민들이 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니 그래서 전 정부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시켜줬고 지방선거에까지 이렇게 힘을 밀어줬지 않냐. 그럼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겠다. 이렇게 희망을 주고 책임을 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핵심이 바로 대통령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을 보면은 뭐 민변이 옛날에 다 도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대통령 처음 해봐서 모른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무능이라는 요소에서 여론조사에 답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조언을 드리고 저에게도 조언제의 네. 기회가 온다면 네. 대통령실을 축소한 건 좋은데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요. 네. 과거에 정책실 지금 없잖아요. 근데 교육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민사회 수석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다 제대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이때 혼선이 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주 52시간제 개편 문제와 대통령의 메시지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면 아무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실을 슬림하게 만들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부작용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잘 조율해서 집권 초기에 국민에게 혼선 없이 잘 말씀드릴 수 있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 집중되는 거는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문제일 겁니다. 정치인 누가 과연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두 명이 계속 거론이 돼요, 변호사님.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등 특별 사면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갈래로 그러니까 경제인들에 대한 거, 정치인들에 대한 네. 게 있을 겁니다. 네. 경제인에 대한 거는 그래도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좀 국민적인 여론을 네. 좀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정치인적인 부분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여론도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적인 부담도 많을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기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치공학적인 얘기들이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니냐라고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 사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취임 후 처음 하는 이 사면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사면이어야지 이것이 뭐 떨어지는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전국 전환용 이 사면이다. 네. 그러면 사면의 효과도 반감될 뿐더러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은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어려워진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재계에서도 그렇고 이 다방면에서 지금 이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 사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가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만 지금의 어떤 3중, 4중 이 고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라면 이것은 국민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 사면이다. 거기에다가 일반 사면을 포함을 시켜서 경범죄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이 다수의 국민에게도 사면의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라면 사면 효과가 국민 통합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겠지만 뭐 특정 몇몇 사람의 어떤 정치인 사면 그리고 몇몇 경제인에 대한 이 사면으로 그친다라면 사면의 효과가 오히려 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사면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관련된 회의가 이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여권의 기류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인 테마는 이제 경제로 하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 신동민 롯데 회장이 있고 이부영 부회장이 있고 또 박창구 금호 아시아나 네. 회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투자를 많이 올려서 좀 경제를 활성화시켜 이게 기본 테마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사회 계층이라든지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일부 받아들이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사면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김경수 지사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네. 한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우리 기본 시스템을 흔든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 세력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은데 통합 차원에서 한번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가석방이 됐는데 네. 이제 가석방에선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면 복권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가석방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면 복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법무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또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이제 야당 내의 어떤 세력 구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의 휴가 내내 정말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부정평가 여론 관련해서도 하나의 항목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이제 5% 부정평가 이유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외고 폐지 문제도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이런 어떤 교육 관련해서 좀 설익은 모습을 보이는 것, 정책 관련 혼란의 양상이 보이는 게 결국에는 좀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때 대부분 많은 조언들이 정책이나 민생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휴가 시즌에 어떤 저런 이제 정책 얘기가 나온 것인데 저것은 더 역풍이 불게 된 뼈아픈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학제 개편과 관련된 것, 특히 만 5세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것이고 우리 또 많은 관련자들이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인데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지금도 저것을 왜 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이 더 많으시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었고 국정 과정에서 없었던 그렇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합의 과정이라든지 공론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했음에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 장관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 저런 모습들, 뭐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이 자신이 위로를 해줬지만 당사자께서는 원치 않고 팔을 뿌리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사 쇄신의 측면에서는 박순애 장관도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네.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보면은 뭐 한 번이 아닙니다. 5세 입학 관련된 논란, 이어서 이제 외고 폐지, 졸속 추진 논란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자꾸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교육부 내에서만. 일단은 교육부가 지금 장관, 박순애 장관도 행정 전문가로 알려졌지 교육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우려가 이미 제기된 바 있고요. 네. 지금 차관보를 비롯해서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나와서 여러 번 논란이 됐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이 그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한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를 안 거치고 임명이 됐잖아요. 네. 굉장히 결과적으로 안 좋은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청문회 내에서 이미 한번 걸러졌어야 되는데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없었다 이런 검증이 안 된 건가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와 부동산과 더불어서 일각에서는 종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얼마나 민감합니까?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여권 내에서 경질론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휴가 중에 일단은 선을 긋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는 바꿔야 된다라는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박 장관이 불통을 하고 있다. 이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그냥 나가는 모습이 또 나와서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도 만나서 국민들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장관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요? 조금만 쉬시고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말씀을 네, 이어지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가다가 이제 신발도 벗겨지고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좀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거취 문제, 뭐 사퇴 얘기까지 일각에서는 나와요. 어떻게 가는 게 이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애 장관이요? 이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한번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준비를 잘해서 정책을 보완하고 언론인들과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 후속도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어렵다고 보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만약에 박순애 장관을 경질하면 또 후임을 모셔야 되는데 네. 그럼 또 후임을 찾기도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보수 세력에 대해서도 조금 하나를 좀 짚고 갔으면 합니다. 보수 세력이 지금 세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냉정하다는 거. 냉정하다. 두 번째는 배가 부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비겁하다는 거. 네. 냉정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이제 진보층의 공감대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팬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뭐 29%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30% 40%는 회복이 되고 유지됐어요. 반등했죠. 근데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 대통령이건 말건 간에 당신 잘못하잖아. 그럼 비판 받아야지. 딱 이러니까 그냥 지지율이 50%에서 20%까지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잘잘못은 따져야 되죠. 그렇지만 정권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의 정치적 고려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배부르다는 거는 네. 민주당 쪽 진보 진영에는 상대적으로 생계형 정치인이 많아요. 정치 예비군들이 많아요. 보수 세력들은 다 자기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으니까 다 배가 불러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 예비군 측면에서 보수 세력이 지금 진보 세력이 밀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비겁하다는 거는 선거 때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뒤에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앞에 나가서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이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내 손에 흙은 안 묻히고 나중에 정권 잡으면 과실은 따먹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뭐 나 같은 사람까지 나섭니까? 할 사람 많은데 다 손사래를 쳐요. 그렇게 하면 정권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꼭 하고 싶지 않더라도 정권을 위해서 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걸 따르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뭐 사설을 보는 듯한 이 무거운 논평이긴 했는데 또 지나치게 또 많은 이 지지층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화를 시켜서 논평이 좀 일부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 또 저희가 짚고 한번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구정처장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논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권자인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그 정치적 부담이 가도록 하는 것은 이 개인으로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인사권자의 뜻을 받아서 장관이 됐지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쳤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질 부족을 자인하고 그래서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사퇴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라면 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수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 5세 이 취약 아동을 1년 네. 앞당기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 정책이었느냐 하면은요. 어린이집 그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도 1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문제죠. 그리고 학교도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가 문제이죠. 더더군다나 워킹맘들은 아주 이렇게 쇼킹 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 퇴근할 때까지 맡아주는 어린이집이 시스템이 제법 잘 돼 있지만 취약 1학년의 경우에는 한 2시면은 집에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 워킹맘들은 어디에 맡길 겁니까?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정책을 시행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 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정책 의제를 던지고 그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교육부 수장이 그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런 정책을 던지는 바람에 이 초기에 어떤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쯤에서 이 박순애 장관의 경우에는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나 아니면 이 대통령에게도 큰 이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교육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설일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로입니다. 프로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하는 얘기들은 거의 뭐 아마추어 교육부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조금 더 진실성을 가지고 좀 진정성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